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메리 글래즈너의 진노의 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님과 할머님이 한 달 넘게 휴가를 보내시는 하르츠 지방의 프레드릭스브룬까지 5km 정도 남았다. 하르츠의 가파른 숲에는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는 맑은 개울도 있고 약간은 위험한 늪도 있고 좁은 진흙길도 있었다. 산속 길 양옆으로 보리와 잘 익은 사과 향기가 공기에 실려왔다. 마을로 접어드는 갈림길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농부 하인리 뮬하우젠 아저씨와 아들 요르크를 만났다. 11살의 요르크는 이제 옛날의 앳된 모습을 말끔히 벗은 듯 했다. 요르크는 자기 키보다 2배나 더 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양 무리들을 능숙하게 다루었다. 지팡이 하나로 저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다니 참 대단하구나. 디트리히가 인사를 건넸다. 아니에요, 박사님. 소년이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 아직도 공놀이 좋아하니? 예, 항상 제가 이겨요. 내일 한번 시합할래요? 소년이 의기양양해서 물었다. 요르크, 박사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인리 씨가 타일렀다. 아니, 괜찮습니다. 요르크, 그럼 내일 저쪽 잔디밭에서 만나자. 정말이에요? 나도 너만 했을 때 네 아빠랑 겨뤄서 이겨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리고 딱 한 번 이긴 적 있지. 하인리 씨도 옛 기억에 싱긋 웃었다. 소년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박사님께 내일 어디 가는지 말해줘요. 어디 여행 가십니까? 디트리히가 물었다. 예, 박사님, 니른베르크에 갑니다. 나 같은 무지렁이 농부가 전당대회의 대표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하인리 씨의 표정은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럼 나치 당원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은 아직은 당 조직이 약해서 힘이 크게 못 미치고 활동도 그리 활발하지 못합니다. 다행이군요. 그러자 하인리 씨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기회죠. 어쩌면 이번에 위대한 지도자 총통과 악수를 할 행운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쭐해했다. 사실은 탈렌에 사는 사촌이 큰 힘을 써주었어요. 사촌은 당원입니까? 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오른 셈이죠. 교육도 나보다 더 받았고요. 그가 이런 총구석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교량과 도로,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다더군요. 덕분에 모두들 기뻐하고 소망을 찾고 있다지 뭡니까? 정말 기적 아닙니까? 사촌이 입당을 권하지요? 예, 저도 니른베르크에서 돌아오면 입당 수속을 할까 합니다. 부탁인데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어떤 조직에 가담하기 전에 그 조직이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하인리 씨. 그건 그렇지요. 알았어요. 잘 알았다니까요. 어이쿠,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쿠, 박사님, 아무도 전쟁은 원하지 않아요. 물론 국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치당과 당 간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분이 상한 듯 하인리 씨는 얼굴을 돌리더니 바지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 디트리히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인사를 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등 뒤에서 소년의 소리가 들려왔다. 박사님, 내일 공놀이 잊지 마세요. 걱정 마, 내일 보자. 디트리히는 손을 흔들며 가던 길을 천천히 걸었다. 해가 저물면서 갑자기 추워졌다.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작은 골목길로 이어지는 낯익은 길에 여름 별장이 나타났다. 별장 창문으로 비치는 촛불들은 디트리를 환영하듯 반짝거렸다. 할머니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루테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달여 만에 막내 아들을 보는 파올라 여사는 바싹 다가앉아 내내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물었다. 디트리가 격앙된 채 갈색 노예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피곤한 듯 벽난로로 가 쉬고 싶어 했다. 벽난로의 은은한 불빛에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이 더 빛났다. 아버님이 이제 많이 늙으셨구나 싶었다. 어려웠지만 휴가를 내신 것이 더욱 잘하신 일이다 싶었다. 베를린 대학병원 정신의학 주임 교수요. 샤리떼 대학병원 원장에다 개인 병원까지 운영하시는 부친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디트리가 해켈 교수에게서 제안받은 런던 교구 목사직에 대해 말을 꺼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이 조언해 주셨으면 해요. 젊은 개혁자들은 나보다 대부분 연장자들이고 존경해온 선배들이죠.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은 지금 몸을 많이 사리고 있어요. 제국교회와 돌격대원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마저도 중도와 하차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디트리의 눈빛이 애절했다.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곳을 두고 그냥 도망친다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디트리는 영혼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교회 탈퇴를 생각 중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런던 목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기보다도 바깥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모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런던으로 가 있는다고 해서 네가 독일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지는 않을 게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더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게다. 누구보다 너는 에큐메니컬 지도자들과 폭넓은 친분을 가지고 있잖니. 평소 날카롭고 꿰뚫는 듯한 눈빛은 잊은 듯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려고 했었다. 디트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동되어 말을 잃었다.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에게 독일의 실제 상황을 알릴 사람은 네가 적임자야. 그들은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거든. 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하려면 기회를 기다리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전초전에 불과해요. 본격적인 싸움이 오고 있어요. 다음 주 비텐베르크에서 열리는 전국 총회는 갈색 노예의 결정을 그대로 인준할 겁니다.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거니?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흥분해서 말했다. 물론 항의문도 작성했어요. 하지만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항의문을 부모님께 보여주었다. 내용이 아주 좋은데 너와 프란츠도 거기에 참석하는 거지? 비텐베르크요? 아마 못 갈 겁니다. 젊은 개혁자들 중에는 아무도 총대로 선발되지 않았어요. 왜 꼭 총대로만 참석해야 돼? 그냥 가서 인쇄물을 나눠줘도 되잖니. 그러면 우리는 총회 회방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럼 회방자가 되면 되잖아. 마르틴 루터처럼 성교회 정문에도 붙이고 서 있는 나무들 붙일 만한 곳은 빼놓지 말고 다 말이야. 그 생각을 못했니? 아,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디트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자동차를 가져가렴. 프리츠 씨가 운전해 줄 거야. 아버지도 거들고 나섰다.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프란츠도 나설 거예요. 디트리는 이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절망의 시간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알고 있었다. 엘레노레는 같이 가고 싶어 할 텐데 어머니가 물었다. 참 그 생각을 못했네요. 반 시간 전부터 공놀이에 이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다. 박사님을 잡았어요. 잡았다고요. 요르크가 환호성을 질렀다. 디트리는 뒤에서 덮친 요르크와 한몸이 되어 이끼 위로 뒹굴었다. 그래, 네가 나를 찾아냈구나. 내가 그곳에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간단해요. 오, 영리한데. 디트리는 땅에 떨어진 안경을 집어들었다. 요르크는 머리가 좋은 아이였다. 어느 학교를 가게 될까? 아마 그도 대부분 시골 아이들처럼 6학년으로 학교를 마치게 될 것이다. 요르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상급 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디트리에는 마음이 아팠다. 낮은 원형 창문을 타고 서늘한 저녁바람이 들어왔다. 가까이 부엉이의 구슬픈 울음이 잠시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괴팅겐에 있는 사빈의 내외가 생각났다. 여기서 8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산을 넘어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다 지난번 장례식 설교를 거절했을 때 게르트 얼굴이 떠올랐다.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눈을 비볐다. 램프에 불을 켜고 사빈의 부부에게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빈의 지난 4월에 너희 부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일이 내내 마음을 괴롭힌다. 무엇이 나로 그렇게 행동하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그런데 너희 부부는 어떻겠니?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조금도 섭섭한 내색을 하지 않았지. 어떻게 해서도 그 일을 다시 보상할 수 없기에 내 영혼이 무척 괴롭구나. 이 밤 그 일을 다시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너희 부부에게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도록 간절히 부탁하는 일뿐이다. 아마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예전과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야. 확신해. 편지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램프를 껐다. 디트리는 침대에 누워 잠들 때까지 외로운 별빛이 어둠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비텐베르크의 성교회는 발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디트리와 엘레노레, 프란츠는 삼면으로 합창실을 둘러싸고 있는 2층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다. 장렬하듯 교회 창문을 비추는 오후 햇살로 교회 안 전체가 빛에 잠긴 듯 했다. 교회 바닥 양쪽 나란히 대리석으로 된 마르틴 루터와 그의 동역자 필립 멜란히톤의 무덤에 화환이 놓여 있었다. 옆으로 기둥 주위에 설교 계단이 세워져 있었다. 설교단 위에는 사진기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괴물 같은 카메라 렌즈를 합창실을 향해 맞추고 있었다. 나치 철십자 깃발이 교회 강대상 양쪽을 지키듯 서 있고 강대상 위로 독일 제국교회의 자주색과 흰색으로 된 새 휘장이 걸려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치의 철십자가 어울려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제국교회의 새 감독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되자 팡파레가 울려 퍼지며 오르간의 화려한 화음이 실내를 덮었다. 루드비 밀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앞서서 제단 앞으로 걸어가고 10명의 교구 감독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테오도르 헤켈 교수는 세 번째에 서 있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찰칵거렸다. 독일적 교인 대표인 호센펠더가 몸을 땅바닥까지 굽힌 채 제국 감독을 영접하며 승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제국교회 감독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높이 있는 제단을 향해 계단으로 안내했다. 점심 휴식 시간을 이용해 드트리와 엘레노레, 프란츠 세 사람은 인쇄물의 반 이상을 성교회 입구부터 시작하여 시내 곳곳에 붙였다. 개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은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시원한 가을날이었다. 붉고 노란 인쇄물들이 바람에 날렸다. 디트리와 엘레노레는 양팔 가득 인쇄물을 안고 시장 광장을 가로질러 루터 동상 앞 계단에 섰다. 위대한 인물은 우아하고 높은 둥근 지붕 아래에서 손에 성경을 펴들고 여유 있게 서 있었다. 몇 미터 안 되는 곳에 멜란 히톤의 동상이 서 있었다. 오늘날 루터가 살아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디트리히가 말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엘레노레가 물었다. 이 키 없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 박살나는 것을 여기에 머물며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하는지 말이야. 그렇다면 런던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구나. 응, 그렇게 하려고. 엘레노레는 속으로 비록 놀랐을지언정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고민했어.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얼마나 가 있을 건데? 적어도 1년쯤? 너무 긴 시간이야. 한숨을 쉬며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자주 들어올 거야.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신경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엘레노레는 디트리히를 바라만 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디트리히 옆으로 불쑥 사람 소리가 들렸다. 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자네가 배우 인물일 줄은 몰랐네. 테오도르 헤켈 교수였다. 놀라셨습니까? 사실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거죠? 디트리히는 인쇄물 한 장을 건넸다. 헤켈은 마지못해 받는 척하며 받아주더니 재빠르게 훑으며 읽어 내려갔다. 자네가 여기에 서명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하기야 자네는 자주 도가 넘치는 짓을 벌일 때가 많지. 그렇습니다. 디트리히가 수긍하며 말을 이었다. 2,000명이나 넘는 목사들이 도가 지나친 쪽으로 합세했습니다. 우리는 긴급 목사 대책위를 구성했고 이것이 우리의 정관입니다. 긴급 목사 대책이라 그거 참 긴박하게 들리는데 물론 아주 우습기도 하고. 헤켈이 인쇄물을 돌려주며 말했다. 우습다니요. 갈색 노예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갈색 노예라니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갈색 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켈은 아주 기분 나쁜 듯한 손짓을 하며 말했다. 자네는 나를 실망시켰어. 런던에서 독일의 훌륭한 대표로 일해주기를 기대했는데 한 번이라도 독일적 교인과 관련된 사역에 털끝만큼의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대신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반대하신다면 지금 제 런던행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은 아니었네.
헤켈이 놀란 목소리로 항의했다. 헤켈은 목사 부인 문제가 시끄러워져 런던 교구 교회들이 조국의 모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사태로 번질까봐 염려하고 있었다. 런던의 독일 교회들은 독립적이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했다. 런던 부임 시 제 사역 입장을 서면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제 입장이나 의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할게.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한 것인데 교회 내 의무 때문에 자네의 의견을 바꾼 것으로 표현하면 어떤가? 그럴 수 없습니다. 헤켈이 디트리히를 걱정스러운 듯 응시했다. 좋아, 해외 언론의 거짓 선전과 결탁하지 않는 한 말이야. 영국 기자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더군. 헤켈이 떠난 뒤 디트리히는 즉시 엘레노르에게 말을 붙였다.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건지 말이야. 너를 잘 모르는 거지 뭐. 성명서나 붙이러 가자. 서둘러. 엘레노르가 재촉하자 디트리히도 따라 나섰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엘레노르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런던 출국을 결심한 디트리히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년 동안 결혼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 디트리히로서는 결혼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었지만 다만 시기가 문제였다. 내가 떠나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디트리히는 애써 설명하려고 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해. 이런 시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는 좀 뒤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해. 너도 같은 생각이지?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사실 난 모르겠어. 너는 항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자신을 던지려고 하거든. 엘레노르가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싸움은 끝났어. 적어도 첫 번째 싸움은. 그렇다고 런던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 물론이지. 런던에서 배짱이처럼 무의도식하러 놀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엘레노르는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는 듯 머뭇거리다 끝내 입을 다물어 버렸다. 디트리히는 엘레노르가 자기 고민을 알아주고 덜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엘레노르는 금방 모든 일을 잊은 것처럼 인쇄물을 높이 치켜들고는 재촉했다. 디트리히, 아직도 인쇄물이 많이 남았어. 빨리 가자. 시간이 없어. 디트리히가 런던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다. 송별회를 위해 간단한 다가회와 음악회가 열렸다. 그러나 송별회는 온통 히틀러의 국제연맹 탈퇴 조치 이야기뿐이었다. 이번 히틀러의 결정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정해진 국경을 무시하고 독일 민족의 옛 영토 회복에 대한 호소를 포함한 가까운 장래에 발발할 전쟁의 위험을 예고해 주었다. 송별회가 끝날 무렵 엘레노르가 디트리히에게 선물을 건넸다. 가죽으로 된 수첩이었는데 그 위에 루터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루터가 너에게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기를. 디트리히는 엘레노르에게 뉴욕에서 가져온 흑인 연가 악보를 선물로 줬다. 엘레노르가 물었다. 어떤 노래가 마음에 들어? 글쎄, 다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베를린으로 돌아오면 네가 좋아하는 곡을 들려줘. 엘레노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별의 악수를 나눌 때만 하더라도 이들 두 남녀를 갈라놓는 장벽은 보이지 않았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해, 디트리히.
디트리는 일종의 약속의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이 미래를 약속하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 엘레노레는 밝은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말을 던진 채 떠나갔다. 디트리는 런던에 와서도 조국 교회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그마한 두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음에 늘 감사했다. 설교자 직분이야말로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뿐만 아니라 학습 교인들의 교육, 상담, 환자 신방, 심지어 여러 행정 사무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다. 교회에서는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큰 건물 2층에 3개의 방이 딸린 집을 거처로 마련해 주었다. 런던에 사는 디트리히와 베를린에 있는 친구들의 연락을 맡아 해준 이는 어머니였다. 어머니 파울라 여사는 자세한 편지와 전화 연락을 통해 저항 목사들이 축출당하고 체포된 일, 복음주의 소년단을 히틀러 소년단으로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것, 교회 내에 확산되는 아리안 법령에 관한 이야기, 교회 내 토론과 언론에 대한 금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제국 감독의 탄압 정책을 알려주었다. 디트리는 영국에서 심우하는 다른 8명의 독일 장교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전보나 편지로 탄압 정책에 대한 저항을 주도하였다. 한 달에 2-3번 배로, 비행기로 독일로 들어와 이 모임 저 모임에 참석했다. 잠시 조국을 떠나 현재 상황을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자 런던행을 택했던 것인데 오히려 런던과 베를린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그런 와중에도 제국 감독의 몇 가지 악질적인 정책을 저지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디트리히가 영국에서 이룬 범교회적인 접촉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 유럽 청년부 간사 자격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회장인 조지 벨, 지체스터 교구 주교를 알게 되었다. 벨 주교는 그와의 만남을 크게 기뻐하고 독일 교회의 현황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11월 말, 벨 주교는 디트리히를 치체스터에 있는 주교관으로 초대했다. 석세스의 멋진 구릉지대를 구경하며 1시간 동안의 기차 여행 끝에 치체스터에 도착했다. 주교는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공의 성당 건물을 둘러보며 건축물 이야기며 또 최근 독일에서 목사들을 체포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대성당의 탑을 바라보며 디트리히가 경탄했다. 그렇지요. 저도 성당과 정이 들어 이곳을 떠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대화 중에 두 사람 생일이 2월 4일 같은 날인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벨 주교가 23년이나 위였다. 자신이 50세가 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디트리히는 끔찍했다. 그런데 따사로운 태양빛을 받으며 자기 앞에 서 있는 벨 주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적당한 키, 머리부터 발까지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에 홍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푸른 눈과 맑은 눈동자에서 풍기는 인상은 온유함과 강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주교관 입구에 다다르자 10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가방을 손에 든 채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벨 주교가 다가가 물었다. 왜 그러니 로비? 무슨 일 있었어?
왜 아직 학교에 안 갔어? 소녀는 울어서 부어오른 눈으로 주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학교에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벨 주교는 허리를 굽혀 소년의 귀에 무엇인가 속삭였다. 그러자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금 학교에 뛰어갈 수 있겠니? 벨 주교가 물었다. 그럼요, 갈 수 있어요. 벨 주교는 소년이 뛰어가는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불쌍한 녀석, 가정이 무척 불안정해요. 아비가 술주정뱅이다 보니 아이를 미처 챙겨주지 못해서 늘 지각하기 일쑤예요. 학교 선생님은 그 사정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조만간 로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주교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디트리히가 걸어가며 물었다. 아니요, 그 면에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자식들 아니겠소? 주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상한 아버지 같은 벨 주교에게 자식이 없고 소년 로비가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가진 사실에 디트리히는 삶의 비극적인 모순을 느꼈다. 대화가 인도의 간디로 이어졌다. 2년 전 간디가 벨 주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디트리히는 그 여위고 조그마한 인도 남자가 이곳 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아래에서 수확하고 싶었던 오래전의 소원을 털어놓았다. 주교는 만남을 한번 주선해 보겠노라며 간디에게 편지로 물어보겠다고 했다. 디트리히는 너무 흥분해서 감사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벽화로 장식된 작은 기도실에서 저녁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에서 벨 주교는 독일에 있는 디트리히의 가족들과 독일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기원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디트리히의 심령에 따뜻한 위로가 임했다. 그동안 얼마나 영적인 아버지를 찾았는가. 그런데 이곳 치체스터에서 마침내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디트리히와 벨 주교의 영적인 교제는 시간과 함께 더욱 깊어졌다. 벨 주교는 세계 교회의 이름으로 독일 교회에 행해지는 탄압에 대해 저항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항해문을 제국교회 감독 루드비 밀러와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우송하고 항해문 전문을 런던 타임즈에 공개했다. 3월 초 긴급히 귀국하라는 헤켈 교수의 전화가 왔다. 거의 위협조였다. 일이 급하네. 비행기로 들어오게. 그날 오후에 헤켈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늘 그랬듯이 사무실 안은 은은한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위로 오래된 청동 램프가 비쳤다. 책이며 서류로 어지러운 자신의 책상과 비교하며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책상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헤켈은 형식적인 악수를 나누고는 마주 앉자마자 디트리히를 신문하듯이 말했다. 자네를 아무 일 없이 그냥 불러들인 것은 아닐세. 알고 있습니다. 런던에서의 자네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네. 디트리히는 대꾸하지 않았다. 자네 본심은 다르겠지만 외국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겠지. 디트리히에게 무슨 변명이라도 듣고 싶다는 듯 헤켈은 잠시 말을 쉬었다. 아무 반응도 없자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루드비 밀러 감독은 자네의 범교회적인 교제가 독일 제국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네.
제국교회 명예 실추에 제 도움까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아, 그만. 나는 자네와 벨 주교의 만남이 단순히 교회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벨 주교님과 교회 연합운동에 대해 몇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독일 교회 내의 갈등에 대해서도 말인가? 교수님,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벨 주교가 밀러 감독과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까지 보낸 서한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혹시 자네가 개입한 게 아닌가? 그 편지에서는 교회 연합운동의 정당한 정책을 언급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자네는 교회 내의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운동에서도 제국교회 입장에서 처신해야 하네. 저는 에큐메니컬 본부로부터 유럽 청년부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건 제국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이지. 그러나 자네는 독일 제국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거야. 그런데 자네는 끊임없는 야당 기질을 가지고 이번에는 런던 타임즈 신문 기자에게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말이야. 디트리는 자제하려고 애를 썼다. 타임즈는 베를린에 뛰어난 특파원을 두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영국 특파원들의 보도자료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특파원들을 만나보는 행운은 얻지 못했습니다. 해켈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자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자네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자네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알아듣겠어?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자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자유를 남용하면 결국 해외에서 반국가 활동을 한다는 확증을 준다네. 그것은 자네같이 유능한 젊은이를 위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왜 돌려서 이야기하십니까? 국가 반역죄로 덮어 씌우시는 겁니까?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네. 단지 자네의 행동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제국 감독과 고위 책임자들이 그렇게 해석할 거라는 말일세. 해외 언론들은 독일 교회 내 논쟁이 마치 제국 정부에 대항하는 공격인 양 떠들고 있네.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반체제 인사로 활동한다는 인상을 받는 건 원치 않네. 애당초 자네를 런던으로 보낸 것부터 큰 실수였어. 런던 출국 전부터 저는 분명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서면으로까지. 그만. 귀환을 원하시면 런던으로 직접 오셔서 송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디트리의 말에 놀라는 해겔의 표정은 도가 지났죠.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다. 디트리도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게다가 금방 지적한 혐의에 일말의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증거는 필요 없어. 결과만으로 충분히 증명됐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여권도 압수할 수 있네.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전선으로 징병될 수도 있어. 물론 자네가 훌륭한 군인으로 전선에 가 있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디트리는 꼼짝도 않고 앉아서 해켈이 한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덴마크 파네에서 8월에 열리는 에큐메니컬 회의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겠네. 자네가 강연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강연 한 건과 설교 한 건을 부탁받았습니다. 벨 주교의 책략이야. 여하튼 자네가 덴마크로 가서 제국 교회를 흑색 선전하는 데 이용되는 걸 원치 않네. 총통의 분노를 사서 이로울 건 하나도 없다고. 자네가 나치의 정치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아. 잘 안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적어도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독일 국민이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네. 교수님, 그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네. 이제는 해켈도 지쳤는지 동정을 구하듯이 부탁했다. 차근히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디트리히는 여전히 비꼬는 어조였다. 해켈 교수는 어쩔 수 없는 나치의 그물에 걸려 있었고 무섭게 감시받으며 조정당하고 있었다. 해켈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독일 제국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에큐메니컬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만 약속하면 되네. 여기 서명만 하게나. 이 제안까지 거절할 만큼 미련하지는 않겠지. 해켈은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쓴 약을 먹이기 위해 애쓰듯이 가만히 웃으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해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디트리히는 단호히 거절했다. 해켈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다. 그럼 서류라도 가지고 가게. 런던에서 우편으로 보내주어도 늦지는 않아. 확고한 결심과 표면적으로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심성이 디트리히의 내면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제 결심은 분명합니다만 서류는 가지고 가지요. 디트리히는 서류를 접어서 가방에 집어넣었다. 해켈이 미소를 지었다. 됐어, 좋아. 앞으로 이런 사안에 관해 함께 상의를 해가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어. 잘해보자고. 우리는 이미 명콤비가 아닌가. 또 한 가지, 판의 회의에 동행할 청년 대표단들 말이야. 우리 독일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어야 한다네. 물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청년들을 데려가겠습니다. 해외 청년부 간사의 권위를 행사하겠다고? 해켈의 얼굴이 다시 굳어지더니 체념했다는 듯 짧게 덧붙였다. 좋아, 그 정도 미미한 저항은 허락하지.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되네. 사무실 문 앞에서 해켈은 디트리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충고했다. 나를 믿어주게. 늘 그랬듯이 자네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서야. 자네 입장은 충분히 알지만 더 나가면 위험하네. 나의 우정어린 권고일세. 디트리히는 해켈 앞에서 우유부단했던 자신이 밉고 분노가 치솟았다. 왜 처음에 강경한 태도를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을까? 다시 들어가 자신의 단호함을 분명히 알릴까? 생각에 잠긴 채 길을 가다 하마터면 길 가던 사람과 부딪힐 뻔했다. 그래, 서면으로 나의 입장을 더 조리 있고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겠어. 그제야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런던에 도착한 직후 해켈에게 편지를 우송했다. 물론 동봉한 각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얼마 뒤 5월 복음주의 교회가 제국교회에서 분리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프란츠가 전해줬다. 이렇게 하여 고백교회의 태동이 시작되었다. 유일한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강조되는 고백교회라는 이름이 디트리히도 마음에 들었다. 또 이것은 나치 추종자들이 히틀러를 단지 정치적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독일 민족의 메시아로 신적인 사명이 있다는 주장을 바로 배격하는 것이었다. 고백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이 통과된 바르멘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고백교회 탄생에 숨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디트리히는 위안을 삼았다.
예수 승천일의 벨 주교는 에큐메니컬 협의회장 자격으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다. 편지에서 독일 제국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벨이 쓴 대로 그것은 교회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상반되는 사건이요 방침이었다. 고백교회 신자들이 갈색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용감하게 대항하고 복음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벨 주교의 뜨거운 지원이었다. 6월 말 독일 전역에 끔찍한 소문이 쫙 퍼졌다.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다. 돌격부대 최고 책임자이며 히틀러의 충복인 에른스트 렌 장군과 돌격대 최고 간부 70여 명이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총살당한 피해 숙청이었다. 히물러와 권력 다툼을 하다 결국 렘이 밀린 것이었다. 디트리히는 프란츠에게 당장 런던으로 오라고 재촉했다. 2주 뒤 디트리히는 뒷짐을 진 채 방안을 서성이며 프란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프란츠 말로는 6월 30일 사건의 희생자가 좋기 200명은 될 거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풍문을 귀동냥한 정도지. 큐벨스가 말이야.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는 말하자면 독일을 공산주의자들의 책동 아래 일어날 유혈 혁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총통의 불가피한 방책이었다고 그럴싸한 구실로 둘러댔지. 히틀러도 제국의회에서 그런 변명을 늘어놓았고 자기 말을 납득하려 들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아. 지금부터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처형할 거라고 발표했어. 고백교회의 반응은? 디트리히가 다그쳐 물었다. 프란츠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심해. 설교나 기도에도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해준 총통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어. 디트리히가 창문으로 눈길을 돌렸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돼. 바로 그거야. 프란츠도 맞장구 쳤다. 그리고 말이야,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를 가져왔어. 디트리히는 기대에 찬 눈으로 프란츠를 쳐다보았다. 고백교회 형제단에서 설교자 학교를 세우는데 너를 책임자로 초청하고 싶대. 전국에 4-5개의 작은 학교를 세워 5달 과정으로 하는 거야. 디트리히의 눈이 빛났다. 제자도와 산상보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젊은 목사들과 깊은 코이노니아 속에서 강의할 수 있는 실천 현장이라니. 오,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벨 주교를 통해 마하트마 간디에게 초청받은 상태이지 않은가. 언제 시작하는데? 내년 1월 초쯤. 장소와 건물을 먼저 알아봐야 하고 조직도 준비해야 해. 준비할 것들이 많지. 그런데 어쩌지? 다른 계획이 미리 잡혀 있거든.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거지, 디트리히. 이 일에는 네가 가장 적임자야. 뭐라 대답을 찾지 못한 디트리히를 바라보며 프란츠는 볼멘소리를 했다. 거절할 이유가 많겠지. 이곳 목사직도 그만두고 싶지 않을 거고, 한편으로는 그런 조마조마한 신학원의 모든 역할을 거의 혼자 도맡는 게 힘들 거고, 심지어 목사 직분까지 겸해야 되니까. 런던에서 에큐메니컬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해? 조용히 듣고 있던 디트리히가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아니야. 단지 지금 나는 인도 여행을 생각하고 있어. 벨 주교를 통해 간디에게 초청받았거든. 오, 그런 계획이 있었어?
대단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프란츠는 이내 표정을 바꾸며 재우쳐 물었다. 그럼 인도 여행이 더 우선이라는 말이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은 나에게 아주 중요해. 간디 옆에 머물면서 그분의 무저항주의에 대해 배우고 싶어. 아주 오래전부터 바라왔어. 그런데 기회가 온 거야. 일이 그렇게 많이 진행된 줄 몰랐어. 프란츠가 꽤 낙담한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앉았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디트리, 잘못 판단해서는 안 돼. 평생 후회할 거야. 설교자 학교 설립에 독일 고백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야. 시간을 좀 줘, 프란츠.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프란츠가 덧붙여 말했다. 신학원에 대한 건데 너를 책임자로 세우자는 말이 나왔을 때 형제단 새 임원들이 반대했어. 아, 그래? 그렇지. 만장일치란 있을 수 없으니까. 디트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그런데 반대 이유는? 네가 과격하고 직선적이라는 거야. 디트리는 마음이 찔린 듯 얼른 화제를 바꾸어 곧 개최될 판회의 에큐메니컬 회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프란츠가 코우 목사나 니밀러 목사 둘 다 불참할 거라고 말했다. 두 분 다 불참이라니.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판이군. 두 분의 불참 결정은 실수야. 디트리, 두려움 때문이 아니야. 램이 숙청된 이후 정부의 요주 인물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새로 통과된 국가전복 반란법 때문에 국제회의 참석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제국교회에 반감을 가진 국제 여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감을 고무시키는 입장을 밝히는 건 말이야. 그게 히틀러에게 이제 막 잉태한 고백교회를 불법으로 선포할 핑계를 줄 수 있거든. 너도 조심해야 해. 물론이지. 그런데 프란츠, 내가 신중한 게 아니라 과격하다고, 직선적이라고?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 응, 좀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거지 뭐. 기분 나쁜데. 나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해온 사람이야. 프란츠가 독일로 떠나는 날이 왔다. 두 사람이 빅토리아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란츠가 불쑥 물었다. 네가 인도에 간다니까 엘레노레는 뭐라고 해? 갑작스런 질문에 디트리는 당황했다. 응? 엘레노레는 아직 몰라.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어? 옛날에는 서로 비밀이란 건 없었잖아. 지금 나는 런던에 떨어져 있잖아. 벌써 잊었어? 디트리, 엘레노레를 괴롭히지 마. 괴롭히다니 무슨 말이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뜻하지 않게 네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 같다. 디트리는 언짢았다. 어쨌든 네가 신학원장직을 수락하면 프란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알았어, 디트리.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를. 코우 목사님이 자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디트리는 떠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사합니다.